우리 박현영 시장님이 전 물론 지금 정부하고 딱 통하지는 않지만 전직 장관이실 때 경제인들이나 이런 데 강연에 가시면 참 제가 잘 액수를 말씀드리기 어려울 만큼의 많은 강연도 받고 계실 거예요. 우리는 딱 저기까지 오시는 길가만 딱 드립니다. 근데 우리 길가만 드리지만 또 뽑을 건 다 뽑아내야 됩니다. 앞으로 평소에 고민하신 거 충분히 들을 수 있는 기회가 되면 좋겠다 이런 말씀 생각이 들고요. 자, 누가 혹시 질문하실 거나 있으시면 예. 말씀 잘 들었고요. 저는 그 진보정의당 당원입니다. 오늘 모두에 말씀을 주셨는데 오늘 제가 오마이뉴스 기고문을 보니까 그 진보가 망한 거에 대한 어떤 그 기고문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10년을 무상무상하다가 선거에서 어떤 아젠다를 갖다가 그러니까 의제를 갖다 제시 못해가지고 맥없이 무너지고 민중들한테 실망을 주고 국민들한테 이제 버림을 받은 그런 상황이 됐는데 진보도 이제 그 무상이나 분배보다도 이제 사실은 이제 성장이라든지 보수가 진보의 의제를 갖고 갔으면 아까 말씀하신 거랑 똑같은 비슷한 맥락인 것 같아요. 우리 진보도 보수의 의제를 갖고 왔어야 되는데 오히려 성장이라든가 안보 같은 분야에 굉장히 조금 소홀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진보정의당도 지금 일부에서는 뭐 3인주의를 노선으로 채택하자는 말도 많고 있는데 저희 진보정의당이 대중적 진보정당으로서 뭔가 제대로 좀 중심을 잡아가려면은 이거 하나 정도는 니들이 한번 해도 괜찮겠다 하는 그런 의제가 있으시면은 한번 좀 이렇게 보내주시거나 말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니 질문 답변으로 하지 마시고 다른 분들도 뭐 하든지 하는데 아니 그러니까 제가 그런 아까 이데올로기를 제시한 만큼의 그런 거는 안 돼 있습니다만 아까 대강 말씀이 그런 거를 이데올로기를 찾아내는 방법은 뭐냐면은 고정관념에서 벗어나야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진보적인 생각이다, 저거는 보수적인 생각이다 이런 생각을 하면 안 된다 이 말인 거죠. 그러니까 후쿠야마도 그렇게 이야기를 해놔놓은 거거든요. 보수의 아이디어와 진보의 아이디어를 채택을 해라. 그 중에 좋은 거, 그러니까 좋다는 게 이겁니다. 그러니까 대중을 타고 들어가는 대다수의 국민들이 옳다고 생각하는 걸 채택하라 이런 뜻이겠죠. 옛날에 진보의 그 이념이 생기고 할 때 그 이념이 어디서 나왔겠습니까? 그 당시 다수의 사람, 다수의 노동자 거기서부터 온 이념 아니겠습니까? 그 이데올로기 아니겠습니까? 그게 지금은 소수로 바뀌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다수 확장해라 이런 거죠. 그러니까 제가 아까 표현이 빨간색은 뭐 레드는 잘안돼 어찌 저쪽에 가져가 이런 식이라고는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 이제 그러니까 그렇다고 해서 자꾸 뭐 안보 성장을 하라는 그런 것도 아닙니다. 저 말씀. 그러니까 그것부터가 성장은 무슨 보수가 하고 분배는 진보가 한다고 생각도 버려야 되는 부분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복지도 무조건 복지를 주장해야 되는 게 아니고 정말 국가를 위해서 필요한 부분 하는 거고. 또 우리가 이제 우리나라에서 진보가 참 어려운 부분이 북한 때문에 그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뭐 진보 잘못 말하면 전국으로 자꾸 매도되고 이런 문제가 있긴 있는데 저는 하여튼 그렇게 생각하고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는지 몰라도 나는 북한을 종북에서 벗어나는 방법 중에 또 하나예요. 사실은 난 종북 주변에 별로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면은 그런 바보가 어디 있겠어요? 우리나라에 40분의 1밖에 안 되는데 대한민국이 40분의 1밖에 안 되는 게 북한입니다. GDP가 40분의 1입니다. 우리가 40배가 많아요. 그 40분의 1밖에 안 되는 나라를 종이라는 게 뭐 복종인가 뭐 다르다는 그 다를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모르겠어요. 저는 있는지 없는지. 그런데
오해를 왜 받느냐 하면은 북한은 자꾸 사회주의 국가라고 생각하니까 그런 오해를 받는 거예요. 북한은 분명히 왕조 국가입니다. 그러니까 일반 사회국가하고는 전혀 사회주의 국가가 아닌 사회주의 국가는 그냥 내세우는 거예요. 그 나라의 정체성은, 북한의 정체성은 어디냐면 정책의 정체성, 항상 발표하는 정책의 정체성은 어디에 있냐면은 왕조 유지입니다. 왕조 유지가 모든 것의 기본입니다. 우리는 왕조가 대단히 북한이 세상에 왕조에 있을 수가 있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아니 천만에요. 북한에 살고 있는 국민들 입장에서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 경험도 안 해본 국민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면 조선조가 이시조선 아니었습니까? 이시조선, 그러니까 이시조선으로 표현하면 우리나라에서는 뭐 요새 역사가 시켰다 반드시 조선조라고 말을 하라고 하던데 어쨌든 조선국이 이건 말든 이시왕조였습니까? 이시왕조는 일본이 만들었다 이러는데 어쨌든 이시가 잡은 게 500년을 지내다가 일제강점기는 랭카입니다. 이시 500년에서 그 다음 왕조로 넘어간 거예요. 왕조로 계속 사는 사람 입장에서는 아무렇지도 않은 거예요. 명백한 왕조 국가거든요. 80년대 이미 러시아 사람들을 만나면요. 사회주의라면, 북한은 사회주의라면 기분 나빠합니다. 소련 산업적조차 그 당시에. 아니, 근데 김일성주의 나라지 무슨 사회주의 국가냐고. 그러니까 굉장히 착각하고 있는 게 북한이 남한에 대한민국의 진보가 잡으면 좋아할 것 같습니까? 전혀 아닙니다. 보수가 잡으면 나쁠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전혀 아닙니다. 자기는 왕조를 해야 되는 나라거든요. 뭐에 유리할까? 조금 긴장 관계가 있고 하는 보수가 잡는 게 더 유리 안 할까? 난 그렇게 판단하려고 봅니다. 지난번에 그 인공위성 쏘는 거 그런 거 선거 전에 그거 하는 거 보세요. 그러니까 철저한 자기네 그 왕조 유지를 위한 계산밖에 안 해. 그래서 딱 북한은 근데 실제로 북한은 왕조다 이렇게 해야 되는 관념을 딱 가지고 있어야 되는 그래서 모든 행동들이 딱 나와야 그게 종북의 오해도 안 받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도 아마 이제 아까 말한 대로 우리가 이데올로기 쪽에 우리 대한민국의 진보의 어려움이 저도 진보나 이런 쪽이 잠깐 뭐 이론가도 아닙니다만 어려움이 뭐냐면 그 자칫 잘못하면 그 진보는 사회주의를 추종하고 사회주의를 추종하는 거는 종북이고 북한을 추종하고 종북이고 이렇게 해도 된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이 일부 있겠지만 그거하고는 완전히 관계없는데도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탈피하는 저는 전제 조건이 딱 사고가 아니라 인식을 북한은 왕조의 유지국가 더도 덜도 아닌 왕조국가다 그렇게 생각하고 하는 게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거를 미국에서 정도만 가도요. 제가 정식 교과서는 안 봤는데 반디 루이스가 미국의 유명한 책과 이름이 있죠. 전국에 제일 큰 체인이 있는 아마존은 인터넷상의 아마존이고 서점 미국의 서점은 그 서점은 그 서점 이름이 있네요. 생각이 안 나요. 그 서점 안산 노블스요? 예. 반대 노블스. 예. 그 반대 루이스 생각이 나요. 우리나라 반대 루이스. 그 서점은 미국 같은 데 가서 보면 좋은 게 그거잖아요. 심하게 말하면 아침부터 밤까지 하루 종일 거기서 책 보면서도 아무 말 안 하잖아요. 차 사기 싫은 사람은 안 사고 그냥 항상 그 안에 커피점이 같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문이 경계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 서점 안에 그냥 커피점이 그대로 있기 때문에 커피 한 잔 시켜가지고 책 보고 놀아대고
아니면 그거 말고 옆에 소파, 딴 소파에 가서 앉아서 하루 종일 책 봐도 아무 말도 안 하는 공공도서관으로 이용해도 전혀 관계없는 그 서점만입니다. 그래서 그거 가서 또 이제 저도 책도 살 겸 뭐 이리 보다 보면요, 그 청소년을 위한 세계사 같은 걸 보면 남한하고 북한을 그렇게 설명해라는 책이 미국에 많습니다. 많은 게 내가 보는 건 다 그렇더라고요. 그냥 굉장히 기분 나쁘겠지만은 미국의 그 책들을 보면 뭐 초등학생용인지 중학생용인지 모르겠는데 우리나라를 몽고 지배를 받다가 몽고 지배를 뭐 몇백 년 받다가 그 다음에 만주리안의 지배를 또 뭐 그게 이제 만주가 그거겠죠. 청나라 이제 지배를 말하는 거죠. 그래 지배를 받다가 일본에 의해서 잠깐 뭐 5년간인가 독립국가로 한번 있다가 일본이 점령을 하고, 그러니까 아마 대한제국 선포하는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 있다가 일본에 의해서 통치됐다. 통치되고 난 후에 그러니까 북한도 한 나라가 생기고 남한도 한 나라가 생겼다. 이렇게 설명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남북한이 각각 이제 독립국가가 됐다 하는 시가 이제 드디어 수백 년을 지나오다가 드디어 독립국가가 남한, 북한 다르게 이제 독립국가가 됐다 이거예요. 그걸 자세히 읽어보면 자세히가 아니고 우리가 굉장히 그걸 읽어보면 또 잘 생각해야 되는 게 북한 붕괴 이야기를 많이 한다고. 붕괴라는 난 나라가 붕괴된다는 개념을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냥 우리 일반적으로 쓰는 말대로 붕괴가 된다면은 그 나라는 누구 거냐 이게 그냥 보면은 그 교과서에 보면 독립국가입니다. 그래서 이제 남북한이 공존해야 되고 저는 이제 궁극적으로 저 책에는 그렇게 적어놨어요. 미국과 캐나다 수준으로 가면 참 좋겠다. 사실 미국이 소국이거든요, 캐나다가. 그건 뭐 말만 독립국가인 것처럼 보이지 그렇지만 국경을 거의 자유롭게 오갈 수 있을 정도로 일이 해가 있으면서 각 나라로 잘 살고 있는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그거를 하면은 말은 길어집니다만은 북한은 엄연한 그냥 이시조선을 이어서 조선이 아니라 이시왕조를 이어서 김치왕조로 지금 현재 존재하고 있는 하나의 국가다, 왕조 국가다 하는 것만 좀 인식을 하면 우리 일반 국민들하고 나중에 진보 있는 쪽이 좀 생각을 같이 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이 제가 들어요. 또 혹시 질문이나 의견? 그리고 질문도 좋은데 의견 저 의견이 틀린 거 뭐 한 거 뭐 얼마든지 제가 100% 맞는 것도 아니고요. 저 생각이니까 얼마든지 틀린 거 얼마든지 지적하셔도 되고 좋습니다. 예, 질문하십시오. 개인적인 질문인데요. 전 담당님께 직접 여쭤보고 싶은 게 왜 공부하시는 곳을 미국으로 고르셨습니까? 네, 그냥 이 질문만 드리면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왜 미국으로 고르셨는지 궁금하고요. 네, 유럽이 아니고 미국이냐? 네, 뭐 그럴 수도 있고요. 네. 왜 미국을 선택했느냐? 네. 일단 나는 미국의 돈을 그러니까 이게 경위를 설명하려면 좀 그건데 우리나라 일반적으로 다 미국 가서 공부하잖아요. 일반적으로. 그래서 간 면도 있는데 내 경우에는 조금 특이한 게 제일 처음 유학을 가려고 한 게 네덜란드를 가려고 시도를 했어요. 내 사무관 때
그래가지고 그때 네덜란드에는 유명한 팀버겐이라는 교수가 있었습니다. 그 수리경제학으로 유명한 사람이었는데 거기에 가서 공부하기로까지 다 약속이 돼 있었고, 그래서 거기서 장학금을 거기 조건이 2년간 장학금을 주고 그 후로 공부를 더 잘하면 박사과정까지 해주겠다 하는 게 팀버겐 교수 쪽에 연락이었고, 그걸 어레인지를 해준 사람이 돌아가신 김재익 씨라고 전두환 정권 때 경제수석을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제가 어드미션도 다 받았고, 출발하기 전에 집을 팔려고 이제 그때 아파트가 조그만 아파트가 아니고 연립주택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처분을 하고 가려고 하는데, 소위 그 당시는 광주 사태고 요새 광주 민주화운동이 일어났어요. 근데 그때는 지금 내 나이 정도 돼야 이제 알지만 전혀 모를 겁니다. 그때 언론에 완전히 아무것도 모르죠. 저는 거기에 광주 민주화운동이 일어났는지조차도 모르고 있는 거예요. 언론 통제가 방송이 뭐 100% 여기 계신 분들, 연수 좀 드신 분들 알텐데 그건 전혀 모르는 사실이에요. 그런 일이 있었는 거죠. 그래서 요새로 치면은 그때만 해도 저 유럽 공동체, 내가 이걸 왜 길게 이야기를 하냐면은 간단히 이야기할 수 있는 걸 우리나라 좀 역사도 그렇고 좀 재밌는 사실들이라서 내가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내 개인 이야기가 결과적으로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니까 어느 날 갑자기 내 그 유학은 다 취소한다고 통보가 왔어요. 그것도 그쪽에서 대학에서 온 게 아니고 외무부에서 연락이 왔어요. 외무부에서 전화가 와서 못 가게 됐다 당신 뭐 이러더라고요. 이게 뭐 알아보려고 해도 알아볼 수도 없어요. 이게 왜 못 가게 되는지도 모르겠고 뭐. 그래서 그때 나중에 이제 가장 안심한 게 연립주택 처분 안 했는데 제발 나중에 집도 없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알아본 게 나중에 상당히 있다가 밝혀지는 거죠. 그때만 몰랐어요. 외무부에서 가르쳐 주지도 안 하고. 뭐냐면 요새는 지금 유럽 공동체거든. 그때도 그 나라들은 유럽 공동체는 아니지만 같이 전체가 항상 모여서 의논하고 한단 말이에요. 그 나라에서 유럽 입장에서도 뭐 한국이라는 데서 말도 안 되는 이야기가 그러신 거 아닙니까? 이게 상상도 못하는 일이 벌어진 상황 아닙니까? 이게 한국 제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 유럽 국가가 모여서 제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 하지 마라 말로만 되는 것도 아니고 하여튼 제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이제 나중에 뭐 여러 가지 미국은 방조했다 이래가지고 이제 여러 가지 반대 활동의 근원이 되고 우리가 그런 거 아닙니까? 근데 유럽은 그때 이제 한국 제재를 했어요. 그럼 제재할 게 뭐 있어야지 뭐 한국에. 각 나라가 각자 제재를 하는데 네덜란드가 자기 나라 이제 국비장 네덜란드 정부 장생이에요. 제가 그러니까 원조 주는 걸 끌어넣는 거예요. 애는 유학가는 유학기만 유학 그거만 잘리는 거예요. 그래갖고 제가 나중에 알고 보니 그랬어요. 제가 아마 그때 갈 수 있었으면 팀버겐이라는 유명한 교수 밑에서 정말 대단한 학자가 되었을지도 몰라요. 공무원 생활을 안 하게 됐고, 그래서 인생이 바뀌었을지도 모르는데 하여튼 그래가 못 가고 사무관 때 못 가고 그 후에 가장이 돼서 다시 이제 그 기회가 있어서 세계은행 세계은행 IBRD에서 주는 장학금이 있었어요. 그 세계은행에 내가 이제 장학금 신청을 해서 그걸 받게 됐는데 그게 이제 뭐냐면은 조건이 좋은 게 대학교를 가리지 않고 어느 대학이든 해주는 겁니다. 어느 대학을 가든 어드미션만 받으면. 그리고 우리나라 국비 유학생들은 정부 국비 유학생들은 세계에서 제일 등록금이 비싼 게 미국의 예일 대학이라든지 이런 대학이 제일 비싼 겁니다. 거기를 국비 유학생은 안 보내줍니다. 정부 장학생은, 정부 공무원들은. 거기에 등록금 낼 돈이면 사람들 한 3명쯤 보낼 수 있거든요. 그 엄청난 등록금이기 때문에 못 보내주는데, 저는 이제 그 장학금을 받았기 때문에
이왕이면은 뭐 제일 비싼 대학을 한 게 어드미션을 받게 돼서 그래서 예일대학을 공무원들 중에서 좀 드물게 예일대학을 가게 된 게 그런 배경이. 유학 후보는 그럼 거기서 선정해서 네? 그 정부에서 지원해 줄 때. 아니 정부에서 지원해 줄 때는 그런 대학은 어드미션 받아도 안 준다고 미리 이야기를 하지요. 등록금 얼마 이상 되는 사람은. 그러니까 어플라이를 하지를 잘 안 하죠. 해봤자 정부에서 해주지도 않아요. 그래서 주로 주립대학을 많이 공부를 하죠. 주로 민주인가요? 공무원들 뽑는 거는? 공무원 뽑는 거는 대부분 다 미국인데 미국의 지위치기 때문에 나라를 유럽도 있고 있다. 그러니까 시험이 달라요. 미국 쪽 유학 갈 사람 시험을 뽑고 유럽 쪽 갈 사람 뽑고 하는데 아무래도 미국 쪽이 경쟁이 좀 많기 때문에 조금 더 어렵다고 말하기는 힘들어요. 그거는 내가 알고 있는 거 요새 또 달라지면 또 말하겠어. 또 네, 이 얘기. 저기 자주 보셨는데. 그런가요? 네, 성형하러 가야겠습니다. 저는 그냥 선생님 말씀에 거의 동의를 하는 편이고요. 저도 이데올로기나 뭐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어떻게 보면 자주 하는 말 중에 하나가 보수는 진보한테 너 빨갱이지 이러면 끝이고 진보는 또 다른 진보에게나 보수에게 너 신자유주의지 하고 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앵세처럼 그걸 되풀이하면서 별로 고민도 하지 않고 평가리기를 하고 있다는 소리가 많이 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것 좀 벗어났으면 특히 제가 이제 제가 진보인지 요즘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런 편에 같이 있으면서 정말 그런 쪽에서 좀 벗어났으면 하는 게 제 직접 그리고 그렇다면은 정말 앞으로는 이데올로기나 이런 게 아니고 실력 있는 모습으로 국민한테 다가가야 되고 그리고 대한민국을 정말 전 세계가 신뢰하는 국가로 만들기 우리가 노력을 해야지 우리들이 맨날 이데올로기 진보 신자유주의 이런 쪽으로 그런 신자유주의하고 끝이고 이러면 저는 이제 굉장히 공감이 많이 들어요. 그래서 그게 많이 공감을 하고요. 제가 이제 오늘 여기 온다고 하니까 그냥 실장님의 팬들이 기능을 두 개를 해달라고 저한테 카톡을 해서 하나가 뭐냐면 이번에 동아일보의 친노, 가짜 친노 말씀을 하신 거에 대해서 여쭤보자는 얘기가 있고요. 또 하나는 그냥 실장님께서 민주당과의 관계는 어떻게 하실 건지 그걸 좀 물어봐달라는 질문이 제 질문이 아니고 바깥쪽에서 온 질문이었어요. 우선 동아일보 그거는 옛날에 제가 문재인 후보 좀 돕기 위해서 별도의 모임이 있는 그걸 발표하는 과정에서 그러니까 굉장히 신창 기자는 아니고 알진이나 하는 젊은 기자가 그걸 계속 따라서 인터뷰 한번 하자 한번 하도 그래서 조금 이제 그런 데스크하고 조금 응원해갖고 해야 되는데 내가 그냥 그래라 이러면서 하도 찾아오겠다고 해서 잠깐 만나서 해주세요. 원래 약속을 굉장히 어기면서 내용도 그렇고 분량도 그렇고 많이 있어요. 그런데 하여튼 어쨌든 그랬던 말들 내가 해주겠다 해서 인터뷰하고 내 말들 중에 자기네들이 마음에 맞는 것만 셀렉트해서 낸 그는 맞는데 그 말을 한 건 내가 사실인 겁니다. 그래서 첫째 질문이 가짜 질문가 아닙니까? 저는 그 뜻은 그때는 여러 가지 말을 했는데 그냥 단어만 그걸 썼고 해서 그렇게 보이는데 그 말을 한 건 사실입니다. 나는 그게 무슨 뜻을 했느냐면 지난 선거 과정에서 노무현의 정신은 실종됐다. 그러니까 노무현의 정신대로 친노들이 노무현 정신을 살리지를 않고 그 정책이 아까 말한 대로 정책 같은 걸 전부 다 자기의 정체성이라는 맛으로 이야기한 거예요. 반드시 한미에 붙어있는 나쁜 거고 제주
그러니까 노무현은 이렇게 파견도 한 사람 아닙니까? 또 국방 예산을 하더라도 이명박 정부가 지금 연 한 5% 정도 할 겁니다. 했을 겁니다. 그 동안에. 노무현 정부 때는 9%씩 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그렇게 하는 장비 FTA를 하는 거, 국방 예산을 그렇게 하는 게 단순히 그냥 국방 예산이 남북 문제 때문에 그렇게 한 게 아닙니다. 그때 여러 가지 독도 문제도 있고 뭐도 있고 다 이렇게 했을 때 어떻게 했냐면은 최소한 우리도 자 중국하고 있는 문제, 일본하고 있는 문제 있을 때도 만약에 지금 우리나라가 중국하고 전쟁을 한다, 또 일본하고 전쟁을 한다, 이길 수 있겠어요? 절대 이길 수 없다고 솔직히 이야기해서 어떻게 이기겠어요? 중국하고 전쟁을 한다. 그렇지만 얕잡아 보여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저쪽에서 공격을 하고 전쟁을 하려 하더라도 어느 정도 정말 힘이 있으면 굉장히 조심스러운 거라고 부담감을 엄청나게 느끼도록 해줘야 나라의 존재 가치가 있는 거고 독립이라는 게 진정한 그래서 독립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정도의 수준으로 가려면 앞으로 얼마까지 가야 되느냐. 그래서 2020 국방계획도 나오고 거기 맞춰서 100%씩 가야 되겠고 이런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한 부분들인데 그런 노무현의 그러니까 아까 말한 그 노무현은 그냥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은 희망이에요. 정책을 할 때도 좌우고 가리지 않고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뭐가 좋은지만 따진 사람이에요. 따진 사람이거든요. 그 사람이 대통령이 되기 전까지는 그야말로 진보의 이념만 가지고 그렇게 해왔는지는 몰라요. 또 투쟁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지만 노무현 씨가 대통령이 돼서 노무현 대통령으로서 좋은 거는 그 사람은 그야말로 합리적이고 그게 국민주의랄까 실용주의랄까 이런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노무현의 정신은 다 온데간데 없어져 버리고 정말 국민을 위하고 이런 건 없어지고 자기 정책의 정체성을 지키려고 자기의 그 이론을 지키려고 대선 과정에서 그걸 계속 움켜쥐고 양보를 안 하는 거예요. 그걸 해보려고 하면. 그래서 내가 그런 거는 가짜친입니다. 가짜친보다 이렇게 이야기했죠. 구체적으로 어떤 거를 말씀하시나요? 구체적인 사례가 있다면 어떤 거를 보면서 판단하셨어요? 아니 그러니까 심지어 심하게 말하면 후보를 좀 학계원로 경제 분야에서도 경제 분야는 확실히 좀 보수냐 진보냐 이런 게 나누어집니다. 경제 원로들이 학자들 중에서도 그래도 원로에 속하는 사람들을 진보든 보수든 섞어서 같이 만나는 것조차도 일정하는 나무들도 결사반대하고 이런 것도 후보의 정체성을 없애버린다 이런 거예요. 아니 내가 세상에 후보가 무슨 선거에 정체성 자랑하고 나왔어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말하는 거는 노무현의 정치인이 못난 거고 그래서 그런 거는 전부 진보당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패권을 잡으려 하고 폐쇄적으로 운영하고 선거를 그렇게 하는 거는 나는 가짜친보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 다음에 아까 민주당, 저하고 민주당 뭐예요? 예, 그 민주당과의 어떤 관계는 저가요? 예, 정리할 것이 관계는 저가 지금 민주당하고 전혀 아무 관계가 없죠. 예. 아무 민주당 당원도 아니고 민주당이 전혀 관계는 민주당이 어떻게 나아갔으면 좋겠다는 건 내가 말할 수 있어도 민주당하고 아무 관계가 없어요. 이분 말씀은 그냥 민주당에 대해서 한마디 하는 건 순전히 시민으로서 근데 이분 말씀은 민주당이 우호적이라고 생각하고 계시죠? 내가요? 예. 민주당이 잘 됐으면 좋겠지요. 근데 지금 제가 솔직히 말해서 보면은 잘 되긴 걸려요.
또 의견이나 질문해주세요. 아니요 카메라 찍는데 이런 말을 해도 한마디도 하십니다. 희한한 다음 모임. 그 나중에 또 증거로 일이 돼가지고 상황에서 아니, 이 정도 쓰러지면 해도 됩니다. 그 다음 모임. 민주당 그게 내가 좀 민주당이 답답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민주당이 굉장히 신뢰를 얻어야 됩니다. 국민들한테 신뢰를 얻어야 되고 굉장히 아까 말한 대로 진보의 실종을 이야기한 것처럼 굉장히 위기입니다. 그런 부분에 그걸 깊이 인식하고 그 사회적 의제나 이데올로기를 제시하고 국민들한테 뭘 보여줄 건가를 제시하면서 굉장히 그 신뢰감이 아까 말한 후쿠야마가 그 말을 했어요. 진보의 실종이고 또 좌파는 신뢰를 다 잃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거기에. 그러니까 그게 후쿠야마는 뭐 그냥 전 세계를 향해서 한 소리지만 그게 우리나라에 딱 지적이 그대로 돼요. 그대로 국민들이 굉장히 신뢰하지 않습니다. 거기다가 아까 말한 대로 북한 문제, 종북 문제까지 덧붙여져가지고 더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그런 민주당이 그래도 진보를 대표하려 하는 정당 아닙니까? 그러면 굉장히 그냥 그야말로 완전히 바꿔야지. 그렇지 않으면 국민의 신뢰를 어떻게 얻겠어? 신뢰는 하루아침에 되진 않고 정말 하나 얻어가야지. 그러면은 가능성이 있는데 지금 현재 상황으로 봐서는 쉽지 않겠다는 그런 표현입니다. 아니, 뒤에 한번 뭐. 아까 그 시장님 말씀대로 노동의 유연성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아마 여기 참석하신 분들이 대부분 아마 공감하시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근데 변실장의 목소리가 낮으시니까 질문하는 사람들도 목소리가 안 듣거든요. 네, 노동의 그 유연성 말씀하셨는데 이게 공감하는 내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돼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 근데 노동의 유연성을 얘기하면 일반 국민들조차도 비정규직 문제를 또 이제 떠올리는 것도 사실거든요. 그래서 그 실마리를 어디서 찾아야 되는 건가 하는 게 굉장히 고민스러운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뭐 대기업 정규직 노조 사실 보면 이제 일반 국민들도 그 수준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대충 알면 굉장히 좀 저런 데 같은 노조를 뭐 정말 해야 되나 막 이런 식의 생각들을 많이들 하고 있지만 또 그거는 또 그들의 나름대로 역사성을 가지고 그만큼 이렇게 가진 거 아닙니까? 조직 운동을 통해서 그거를 어느 순간에 다 무시할 수도 없는 거고. 그래서 그 말씀은 그 취지는 공감하지만 과연 그것이 지금 이게 될 수 있는 어떤 단초들을 갖다 좀 마련해야 되는데 그 단초를 보면 어디서 찾아야 되는가 하는 게 사실 굉장히 고민스러운 것 같아요. 혹시 뭐 그런 부분에 생각하신 게 있다면 좀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부분은 만약에 복지를 투자를 확대한다면은 복지 부분을 한다면 그 부분부터 제일 먼저 국가가 해결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실직에 대한 걱정이 없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고용을 굉장히 확대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가 맨날 발표되는 게 실업률 3% 그거 다 엉터리라고 말할 수 있거든요. 뭐냐면 고용률을 따지면 선진국과 우리나라 고용률 차이가 거의 한 15%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실업률이 실제로 15%가 넘는다고 봐야 돼요. 우리나라가.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실업률 15%뿐만 아니라 또 실업 안에 취업한 사람 안에 들어간 사람조차도 아까 말한 비정규직 이런 문제들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어디서부터 시작이 된 거냐 하면은 계속 악순환되고 있어서 그런데 하나의 고리를 끊어야 되는 건데 그 고리를 끊는 거는 제일 먼저 그 실업자 대책, 실직자 대책, 고용 대책도 나아갔어요. 거기서부터 굉장히 대대적인 그게 일어나야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그게 또 비정규직하고 또 연관이 되는 게요. 또
그 재벌의 그 골목 상권 문제하고도 또 관련이 됩니다. 그 재벌 내지 이런데 골목 상권 이런 게 다 하는 게 뭐냐면은 전부 비정규직이 아닙니까? 근데 이렇거든요. 자, 기업을 재벌들이 가족들한테 패밀리 중에 누굴 좀 하나를 빼주고 뭐 사업을 하나 신규 진출도 하고 이런 것도 주고 이러려고 한번 상정을 해보자고요. 그러니까 그 마피아 대부에서 나오는 것처럼 패밀리들 이렇게 나눠주고 이렇게 자기 가족들을 나눠줘야 되거든요. 이럴 때 만약에 노동의 유연성이 확보되어 있으면은 비정규직을 안 씁니다. 안 써도 됩니다. 그리고 정상적인 제조업을 해도 되고 딴 걸 해도 됩니다. 그런데 이렇잖아요. 그 사람들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보세요. 아니 이거 자르려 하는데 잘리지도 안 하고 그냥 회사 좀 곤란할 때 하지도 못하는데 나중에 고공투쟁이나 하고 하면 그거 입장에서 생각해보자고. 그러면 제일 편한 게 뭡니까? 그냥 그 인력회사에 받아가지고 그러니까 지금 그 재벌들이 주로 하는 업종은 전형적으로 그 돈만 있으면 되는 업종을 하는 겁니다. 전부 그러니까 골목이 쭉 하는 게 거의 전부 자기 직원들이 아니잖아요. 전부 그러다 보니 우리나라 용역회사가 아마 세계 최고의 수준일 겁니다. 이렇게 용역업이 발전 잘 돼 있는 나라가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굉장한 악순환이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나쁘다 재벌도 나쁘다 저가 옹호하는 게 아니라 그쪽 입장도 생각해서 테러도 만들어주고 뭐 그렇게 하지 안 해도 되도록 하는 여건도 만들어줘야 되거든요.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는 어쨌든 대외 의존도가 100%가 넘는 나라입니다. 외국의 무역을 가지고 먹고 사는 나라거든요. 그러니까 대외 의존도가 이렇게 많은 나라는 결국 뭐냐면 엄청나게 해외와 딴 나라와 경쟁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기업들이 굉장한 경쟁 속에 들어가려면은 마음대로 직원들도 줄였다가 늘렸다가 잘 되면 늘렸다가 줄였다가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런 걸 마음대로 할 수 있도록 국가가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그걸 지금 아까 말한 대로 기업의 책임으로 다 돌려놓거든요. 그럼 심지어 말하면 나중에 자르지 말라까지도 국가가 막 한다고. 아니 이게 기업이 안 돼서 좀 경쟁을 하다가 자기도 중국 지경인데 저는 한진중공업을 정확하게 모르지만 그 경쟁력이 없어서 많이라도 하고 이런 그 사람 사주의 입장에서 보면 아니 이게 회사가 안 돼서 죽겠는데 한 사람도 못 자르려 하고 그래서 그냥 누구 편 내 편을 떠나가지고 기업의 책임 노동자의 책임 이런 문제가 아니고 1차적으로 국가의 책임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국가가 제일 먼저 그 부분부터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 부분부터 들어가야 그런 게 이제 전형적으로 복지도 되고 성장도 되고 그래서 이제 그걸 좀 더 그런 게 확대되면 아까 노동의 유연성이 노동자께 돼야 됩니다. 파트타임도 얼마든지 할 수 있고 아니면 나 이제 애 좀 키워야 되겠는데 반나절씩만 그냥 나가야 되겠다 그러지 하여튼 마음대로 선택할 수 있도록 이런 지경으로 가야 그리고 그만두고 난 뒤 취업이 될 때까지 좀 심하게 말하면 계속 정부에서 훈련도 시켜주고 교육도 시켜주고 그래서 또 취업이 되도록 이렇게 선순환으로 가야 되는 거죠. FTA에 대한 좀 얘기를 듣고 싶어서요. 이게 굉장히 덩치가 큰 문제지만 FTA가 제가 알기에는 서비스업 때문에 굉장히 큰 이유이지 않았을까 싶거든요. 우리나라 서비스 경쟁이 낮으니까요. 그런 면에서 보면은 이제 FTA가 필요한 것 같은데요. 다른 한편으로 농업 문제를 생각하면은 좀 그렇게 볼 수가 좀 없는 문제 아닐까. 농업이 이제 지금 농민이 한 300만 된다고 하나요? 줄여가지고 이제 300만 명의 농민에 관한 문제가 아니라 식량무기 얘기도 나오고 그런 상황이니까 이제 농민 이런 문제는 아닌 것 같은데 FTA를 했을 때 농업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대책이 혹시 뭐가 있었는지 그 FTA 부분 들어가려면 이야기가
사실 논쟁해야 될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많은데 그 뭐 개방의 원칙을 또 설명하려면 한이 없고, 그런데 제가 이제 두 가지만 설명하면 노무현 대통령이 왜 한미 FTA를 했느냐 하는 거하고, 내가 한미 FTA를 옆에 스포트를 하고 그렇게 돼야 된다고 주장한 거하고는 1차적으로 그것부터 설명을 하자면은 조금 달라요. 나는 개방 그 자체만이 우리나라가 좀 경제적으로 굉장히 파악을 한 거죠. 그렇게 하지 않았으면 절대 안 된다. 내가 심지어 바나나 이야기도 했죠. 우리나라가 옛날에 바나나가 어떻게 해서 수입이 자유화되었고 그 투쟁 과정이 굉장히 깁니다. 바나나 하나만 수입을 자유화시켜주는 것만 하더라도. 그래서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면 노무현 대통령은 조금 달랐어요. 그거를 우리 역사적으로도 보고 세계사적으로도 보고, 세계사적으로 보는 거는 해양 세력과 대륙 세력의 문제고, 우리나라가 항상 대륙 세력에서 지배를 받아와서 굉장히 고초를 겪은 나라인 거고, 해양 세력에 대해서 우리가 차라리 해양 세력한테 굉장히 문호를 넓혀놓는 게 먼 장래를 위해서 좋다 하는 그런 개념이고, 또 그렇게 안 하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겼냐, 우리나라는 폐쇄를 걷기 시작한 게 세종 때부터거든요. 세종 시대부터 우리나라가 문을 닫아서 그게 결과적으로는 이제 선조 때 와서 임진왜란이 일어난다고. 우리나라는 깜깜해진 거죠. 세종 때부터 선조까지는 일본은 이미 포르투갈이나 이런 쪽하고 다 교류를 하고 지내서 발전이 돼서 다시 임진왜란을 일으키는데, 임진왜란을 일으키고 난 뒤에 우리나라도 각성을 많이 하죠. 그래서 임진왜란 직후에는 개방을 많이 합니다. 몇 개 전부 다 교육 무역항도 만들고 이렇게 좀 하다가 또 얼마 안 가서 완전히 또 폐쇄로 됐죠. 그래갖고 온 게 결과적으로는 일제점령이다, 일본의 점령이니까 그런 나라의 개방의 역사거든요. 그래서 그런 역사적인 면을 노 대통령은 많이 생각하셨고, 나는 개방 이익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했는데 어쨌든 그렇게 한 거고, 그다음 한미 FTA의 피해에 대한 거 있지 않습니까? 이 피해에 대한 게 너무 아까 이야기하셨는데, 이런 부분도 굉장히 우리가 좀 미스리딩 돼 있는데, 사실은 그 서로 평평하게 이제 업종별로 이렇게 교섭을 해갖고 결과가 딱 나왔잖아요. 결과가 그때 뭐냐면 서로 힘의 균형이거든요. 우리한테 굉장히 많이 유리했던 거는 사실입니다. 왜 사실이냐면은 부시 대통령이 정말 참 마지막 그만둘 때 자기가 업적이 하나도 없었어요. 도대체 국내 그 당시에 지금 지난번 MB에 대한 느끼는 것처럼 일본 국민들이 미국 국민들이 그래갖고 오바마가 등장하는 거 아닙니까? 오죽하면 우리가 입장에서 거꾸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인종차별 국가에서 흑인이 등장할 수 있었던 걸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 오죽했습니다. 부시가 마지막으로 해외에 이라크 전쟁도 하고 여러 가지 대회는 자랑처럼 모양을 많이 냈는데 하나도 대회도 한 게 없어요. 자기가 FTA, 한미 FTA 한 나라 중에서 제일 무역 규모가 큰 나라가 한국입니다. 그 전까지 한국만한 나라하고 FTA를, 미국도 대단하게 FTA를 한 것 같이 보이지만 아무 나라하고도 못하고 그냥 남미에 자체만 하고 이렇게만 한 거지, 한국 정도의 무역 규모를 가진 나라하고는 못했다고. 그게 마지막 자기 업적으로 남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비하를 이야기하자면 양보의 양보를 거듭했습니다. 부시가. 그래서 우리가 가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바마 정부 들어와서 왜 자기네들이 비준을 안 하겠습니까? 자기네들이 유리하다고 생각하면 왜 비준을 안 했겠어요? 미국이 안 하려고 한 거 아닙니까? 다음 정부 들어와가지고. 미국같이 강대국이 한국하고 FTA를 해갖고 프리 트레이드를 해갖고 뭐가 겁이 난다고 그걸 비준을 국회에 안 하려고 하겠습니까? 역으로 생각해보면 그런 거라고요. 그때 양보 자기네들 생각으로는 해도 너무했다 이렇게 싶은 거거든요.
그래서 나온 거. 그 후로 이제 이명박 정부에서 다시 양보를 해주는 거죠. 일조에서. 그래서 그 당시 균형이 상당히 깨진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불만은 많죠. 그렇게 해놨던 걸 결국은 많은 부분 양보해 주는 것에 대해서는 불만이 있는데, 이제 피해가 오는 부분도 아까 농업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 그냥 그것도 굉장히 피상적인 겁니다. 피해가 만약에 온다 합시다. 그러니까 피해도 측정은 사실은 불가능한 거예요. 불가능한 거고, 그냥 어디가 이익이 올지 피해가 올지도 그냥 단순 계산인데, 만약에 뭐를 하나 예를 들까요? 만약에 우리나라 사과밭이 엉망이 돼버린다 합시다. 미국에 사과 비슷한 게 들어와서 옛날에 귤 오렌지 자유하면 귤이 완전히 망할 거로 예측했는데 그것도 안 그랬지만, 근데 이게 들어가가지고 그 농장이 망한다 합시다. 한국의 농장이. 그런데 우리 지금 시스템은 이제 농업 그 부분에 조금 망할 것 같으니까 보조금 주고 하고, 아니면은 경쟁력 키운다고 경쟁력 지원을 하는데, 그 농장이 망했을 때 농장 주만 망합니까? 거기에 하던 농장에 하던 이분들은 다 하며, 그 농장에 왔다 갔다 화물차, 수송차 왔다 갔다 하던 운전수는 어찌 돼버리며, 거기 농장이 근성해서 막 주변에 사람들 많이 오고 관광도 와가지고 해가지고 구멍가게라도 차리고 있던 사람들도 다 망해버립니다. 사실 그래서 피해라는 게 딱 계산해놓고 그 너무 고게 잘 안 됐으니까 망한다, 이래 망하는 게 아니라고. 그래서 피해를 굉장히 포괄적으로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포괄적으로 해주는 걸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할 거냐. 이래서 사실 그때 결과적으로 그때도 제가 주장을 하고, 그리고 준비를 한 게 실험 문제이고, 하여튼 어디서든 농장의 직장을 잃었던 트럭 운전수가 잃었던 가게 주인이 조그만 가게 차리는 행상들이 나중에 직장을 잃었던, 하여튼 실업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 되거든요. 취업을 못하는 대책이. 그런 게 훨씬 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한미 FTA 같은 것도 사실은 내가 야권에 좀 아쉬운 게, 반대 좋다는 말, 반대하려면 반대하라 하는데 그냥 그 자체 반대, 그런 게 아니라 그 통과대표님 그만합니까? 그런 거 말고 그렇게 반대할 때 제시를 해야 되는 거예요. 최소한 우리가 실업보험은 이런 식으로 보충을 해주자라든지 그런 걸 좀 했어야 되는데, 그런 것도 없이 다 지난 정부, 아직 지나지는 않았지. 이번 정부에 통과될 때 난 야당이 국민들을 위해서 뭘 했는지에 대해서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국민들이 실망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야당이 반대만 하는 것 같고 국민들이 뭘 얻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그 한미 FTA가 국민들 입장에서는 여론상으로 봐도 대단히 주기를 정말 국민한테 형편없는 조약을 해가지고 망하게 하는 것도 아니고, 찬성이 더 많잖아요. 찬성이 더 많은 걸 반대로 그렇게 하면 반대하고 치워버립니다. 뭘 도와줬는지 국민들한테 하나도 모르겠어요. 저도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는데 저조차도 기억이 없거든요. 아까 말한 어떻게 피해를 입을지, 얼마나 그게 있을지도 아무것도 모르는, 사실은 계산 못하는 게 계산이 다 거짓말이라고 하면 내가 좀 카메라가 있었잖아. 거짓말을 하면 조금 그런데 신도 계산하기 힘들다 이겁니다. 그런 정확한 계산은 어떤 나라와 협상을 무역 자유화 해서 누가 얼마만 문제로 어느 나라 얼마 이익을 보고 어느 품종에서 어떻게 한다면 그거는 거짓말이다. 그렇게 계산할 수 있다면 대체적으로는 있을 수 있죠. 정확한 계산은 누구도 모르는 거고, 누가 어떤 피해를 입는지. 아까 말한 내가 농장 예를 하나 든 게 그거 아닙니까? 농장주만 망하는 게 아니고, 만약에 망하게 됐다, 그것 때문에 망하게 되면 그 주변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입겠어요. 그래서 그거를 포괄적으로 해주는 대책이 필요하거든요. 또한 대책이. 그게 국가가 해야 될 일이고, 야당이 끝까지 국민들을 위해서 애써줘야 될 부분이라고. 그런 거고, FA는 이야기를 하면 한이 없는데, 그 정도. 디언. 예. 그러면은 이제 그 농업에서 이제 이탈된 분들에 대한 실업 대책은 이제 마련한다 하더라도, 이게 제가 이제 여쭤보고 싶었던 것은, 농업이라는 직업이라 말할 수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 직업 있지 않습니까? 직업 자체가 유지될 수 있다. FTA를 개방을 해도. 이런 어떤 이제 확신이 그때 있었는지, 이게 절대로 우리나라에 소멸되지 않고, 어느 정도 규모의 그 식량을 생산할 수 있는 수준에 이게 유지될 수 있다. 그런 대책이 있었는지 아니, 그러니까, 그게 구조조정에 관련된 문제인데, 구조조정은 어떤 식으로 얼마만큼 일어날지는 잘 모르죠. 그런데 아까 자꾸 식량의 이런 문제인데, 우리나라는 쌀 문제는 별개 문제입니다. 근데 FTA에 포함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그 외에는 사실 농업은 다른 차원의 이야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식량 하는데, 식량의, 지금 현재도 식량의 한, 통계를 읽은 80에서 90%가 수입이라고 해요. 대외 의존국가입니다, 식량이. 단지, 쌀은, 여러 가지 이유를 해서 지금 쌀도 수입을 의무적으로 얼마만큼 해야 되는 거는 쌀 개방 문제는 옛날에 타결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때, 김영삼 정부 때 먼저부터 해가 온 겁니다. 그래서 그건 별개의 이야기죠. 식량을 이야기하시는데 뭘 이야기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식량도 이미 우리나라는 식량의 한 90%가 의존국가입니다. 그래서 농업 개방하는데 그건 품종 따라 다 다르죠. 포도밭이 어떻게 되고, 오렌지밭이 어떻게 되고, 사과밭이 어떻게 되고, 이런 부분들이 고구마, 감자, 이런 품목별로 이해하는 거죠. 그런데 그런 부분을 정확하게 계산을 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실업보호망 이런 거는 국가가 만들어져 있어야 된다. 그래서 어디서 탈락을 하든 어디서 구조조정을 당하든 다 그 망에 걸려서 살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되는 거다 이거죠. 그 말씀하신 게 좀 꼭 그렇게 되지 않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제가 예전에 우리나라 이제 호주나 뉴질랜드에서 키위가 수입되면 우리나라 키위가 다 망할 거라고 해서 그때 한 굉장히 오래된 얘기인데 20년 됐을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우리나라 키위 유명한 상표가 뭐죠? 이름이? 참나의 키위가 나오면서 맛이나 이런 거에 비교가 안 돼요. 호주나 뉴질랜드 거. 그래서 그리고 시기도 틀리고 생산돼서 그래서 지금 참나의 하는 키위 농장은 잘 돼요. 그래서 아니 오렌지 수입할 때 귤도 마찬가지고 칠레 포도가 들어오면 우리나라는 완전히 그냥 다 붙이는 것처럼 실질적으로는 안 그런데 그래서 계산이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오픈해놓고 이래 해보면은 훨씬 그러니까 이게 이렇거든요. 소비자 구성이거든요. 일반 국민 입장에서 보면 개방은 할수록 좋은 겁니다. 어느 특정 업자들의 그런 이익의 관계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도 보호해주는 제가 제일 앞에 말한 countries not company 문제 중에 이겁니다. 국가는 돈을 쓰는 거고 기업은 돈을 버는 거다 하지만 또 하나 차이는 대표적인 차이가 기업은 마음대로 사람을 자를 수 있습니다. 마음대로 마음대로 옥대지는 안 하지만 하여튼 어쨌든 마음대로 자르는 게 아니라 능력이 없는 사람일수록 자르려고 합니다. 기업은 능력 있는 직원을 데리고 있어야죠. 국가는 뭐냐면 능력이 없는 사람일수록 보호해야 됩니다. 국가는 능력 있는 사람은 사실은 보호할 필요도 없고 그냥 자유만 주면 돼요. 너희들은 그냥 알아서 잘 살아라. 제발 간섭 안 하면 오히려 잘 살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능력 없는 사람은 보호해줘야 되는 국가입니다. 그래서 기업하고 정반대의 논리가 그겁니다. 그런 거 마찬가지로 아까 이제
이런 그 개방을 하면 전 국민을 상대로 할 때는 개방이 분명히 좋지만 어떤 특정 분야의 사람들이 들어가서는 개방이라는 게 굉장히 이 타격을 갖고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 사람은 국가가 보호해줘야 된다. 그래서 이제 그런 거는 별개 문제인데 소수 몇 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국민 전체의 후생이나 국가의 발전을 저해하게 되는 거거든요. 이게 아까 아르헨티나 같은 나라가 그 이제 소수의 그게 업종별로 조합이단 말입니다. 그 사람들하고 표를 교환하기 시작해가지고 국가가 나중에 경제 정책조차도 전부 폐쇄로 걸어버리는. 그래서 세계 4인국 5위의 국가가 오늘날 아르헨티나는 뭐 세계 몇 인지도 모르겠어요. 그런 나라가 되어버리는 거죠. 그렇다면 그 당시에 IMF FTA 진행함에 있어서 지금 말씀하신 조치들이 실상 먼저는 아니더라도 병행됐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안 됐지 않습니까? 일단은 조약 체결에 계획은 굉장히 세우고 있었죠. 그리고 이런 대책을 하겠다면 하고 이런 상황에 그러니까 대책만 세웠지 실제로 조약 체결에 우선적으로 가다 보니까 좀 뭐 안 된 게 아닌가. 비준하는 단계. 그래서 그 후로 그 대책위원회를 만들고 쭉 한 거죠. 그러니까 체결도 되기 전에 그 대책위원회는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대책해야 내용이 뭐가 될 거고 이렇게 되는 거니까 우리 쪽 이익을 위해서 최선의 계약을 하고 난 뒤에 협상을 해서 체결을 하고 나면은 그 다음에 우리나라 이제 비준 발효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 기간 중에 대책을 다 세우고 보완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조약을 체결하고 조약이 진행되고 있는데 이제 준비할 기간 동안에 이제 벌어지는 농업 산업의 붕괴라든지 기타 실업 문제라든지 지금 신자유 정책들이 들어오면서 정부가 신자유 정책을 갖다 마구잡이 도는 건 아니지만 사실 기업들이 부당 해고를 막 하면서 지금 이제 일부 국민이 아니지 않습니까? 800만 원, 1000만에 지금 비정규직이 월 100만 원 미만의 150만 원 최저 지금 기본 생활비인데도 불구하고 한국인 사회가 사실 노무현 정부 때 정책에 의도하진 않았지만 가장 실패한 거 원인 중에 하나가 아니었나 그런 의도로 갖고 한 건 아니지만 결과는 지금 굉장히 참담하게 된 상황이고 저는 이제 그렇게 판단을 하는 거죠. 그래서 노무현 대통령께서도 신자유주의가 이렇게 쉽게 붕괴할 퇴임 이후에 하는 거에 대해서 좀 충격을 받았다는 말씀도 하셨고 또 이명박 대통령한테 편지도 쓰고 했다는 얘기 들었는데 사실은 관료 출신이지만은 관료들에 의해서 김종훈 같은 애들도 저기 새누리당가 저러고 있습니다만은 관료들에 의해서 대통령께서 판단차고 한 건 일정 부분 있지 않겠느냐. 사실 김종훈 같은 애는 허위 보고도 했지 않습니까? 협상 과정에서 누락도 시키고 통계를 갖다가 과장하고 축소하고 막 이러면서 한 게 있기 때문에 경제 관료들이 사실은 주도하다 보니까 외무부나 농수산부 이런 분들에서 조금 이제 사실 정치인들이 좀 참여를 해서 민생을 좀 챙기고 국민하고 좀 소통을 했어야 되는데 경제 관료들이 하다 보니까 좀 실패하는 원인이 아닌가. 좀 그렇게 좀 판단을 좀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우선 신자유주의라는 게 뭡니까? 난 그것 자체도 잘 모르겠어요. 신자유주의가 어떤 게 신자유주의입니까? 저한테 여쭤보시니까 물론 워싱턴 컨센서스 이후에 노무현 정부에서 무슨 신자유주의를 도입했는지 난 그 자체를 잘 모르겠어요. 저는 한가지 다만 이제 개방 쪽인데 물론 민영화도 안 했고 여러 가지 10여 개 정도로 이제 진단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신자유 정책에 대해서. 그건 아닌데도 저분들이 이제 노동유연성 하나만 갖고 하시고도 노무현 정부가 한 것도 아니고 IMF 이후에 어쩔 수 없이 김대중 정부부터 쭉 받아온 건데 그걸 보고서 계속해서 신자유주의를 공격을 하니까 우리가 제들 친일파 공격하고 제들이 빨개 공격한 거 똑같은 거예요.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신자유주의 하면은 반복을 대응이 안 돼요. 뭐라고 하면은 니네 신자유주의 하면은 그러니까 신자유주의가 노무현 정부 때 도입을 했다는데 신자유주의를 해본 적도 나는 없고 그게 뭔지도 나는 몰라요. 도입은 아니지만 신자유주의자라고 이제 얘기가 되는 거죠. 신자유주의자라는 게 뭐냐? 그냥 무슨 개방을 기조로 해가지고 그다음에 국가 산업을 민영화라든가. 노무현 정부에서 무슨 개방을 했는데? 그 대표적으로 FTA를 드는 거죠. FTA 노무현 정부에서 했다 합시다. 네. 그리고 그게 체결돼서 조약이 비준되어서 한 거는 지금 정부 들어와서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네. 만약에 효과가 나타나면 네. 한미 FTA를 해가지고 무슨 뭐 문제가 있었다 합시다. 문제가 이제 생기려면 지금쯤 생겨야 되는데 그때 노무현 정부 때 시작도 않은 한미 FTA 때문에 무슨 뭐가 생겼다는 겁니까? 난 노무현 정부가 개방했고 개방을 내가 반대했다는 게 아니라 안 해야 된다는 게 아니라 개방을 해서 신자유주의다 하는 것도 이상한 거고 신자유주의는 난 뭔지도 모르겠고 그 다음에 개방을 많이 했다는데 노무현 정부에서 난 특별히 개방한 게 하나도 없어요. 그 앞에는 그래도 뭐 각 정부들이 굉장한 조치들을 개방 조치를 해왔거든요. 뭐 특히 DJ 정부 때는 금융 쪽에 많이 했고 그 앞에 YS 정부 때는 농업을 위시해서 상당 부분 했고 또 그 앞에 정부들은 뭐 제조업이라든지 서비스 정도 이렇게 많이 했고 DJ 정부는 금융과 문화 문화 쪽에 그래서 그 일본 문화도 개방도 하고 이렇게 다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노무현 정부 들어와서 개방의 업적이 뭐죠? 나는 개방을 한 거는 업적으로 봅니다. 그런데 노무현 정부 업적 중에 나는 개방의 업적은 없는 거로 생각해요. 그러니까 개방의 효과에 대한 개방의 범위나 개방의 업적은 없지만 이제 시작을 했기 때문에 미국 제주 강정기지도 마찬가지 상황이 되는 거고. 그렇죠. 그러니까 처음 말씀드린 네. 거는 노무현 정부에서 그래서 신자유주의 때문에 비천규직이 몇백만이 생기고 뭐 하고 이런 이야기를 하시길래 내가 하는 이야기라고. 그게 노무현 정부의 신자유주의하고 무슨 관계냐 이 말이에요. 신자유주의가 뭐냐 모르니까 개방이 됐잖아요. 개방을 한 적이 없는데 노무현 정부가. 그러니까 개방은 그 정도도 들어왔다 하지만 노무현 대통령을 당선시킨 사람들은 상당히 진보적 또는 이제 노동계 사람도 있다 보니까 기대치가 있는 거죠. 김대중 대통령까지도 보수주의자니까 그렇다 치고 또 IMF를 어려울 때니까 노무현 대통령한테 거는 기대가 있는 거죠. 진영 논리가 작동이 하는 거죠. 이제 저 사람이 대통령 되면 우리들을 위해서 노동자대로 자영업자대로 또 IMF도 카드 대란 겪으면서 신용불량자들은 그들 나름대로의 기대가 많았는데 아까 말씀 국민주의, 국가주의의 어떤 그런 균형된 정책을 피다 보니까 이런 진보 진영이나 없는 소외된 사람들이 배신감을 느끼는 거죠. 이제 야, 저 사람이 저런 정책을 할까 파병도 하고 막 이러니까. 근데 사실 그게 어떤 국가에 크게 해악을 미치거나 그렇다고 보지는 않아요. 또 새롭게 없던 걸 막 만들어서 양산시키진 않았는데 그분들이나 볼 때는 비정규직을 좀 축소시킬 줄 알았는데 아예 없애지는 못하고 그 다음에 또 양극화를 좀 해소시킬 줄 알았더니 지표는 그건 아니고 뭐 이런 게 자꾸 나오다 보니까 그게 어떤 그 대통령께서 임기 내내 좀 이제 그런 거를 완벽하게 해결은 못했다고 비난은 할 수는 있을지 몰라도 노무현 대통령이 그런 걸 한 것처럼 이렇게 이야기해서는 굉장히 오산인 거예요. 예를 들면은 정부가 등장하자마자 북핵 문제가 생기면서 카드채 문제가 생겼단 말입니다. 어느 역대 정부에도 없었던 카드채 하나를 서민 위주로 그러니까 박성씨의 회고를 보면 박성 총재가 자기가 가장 놀라웠던 게 그때는 김대중 대통령이 임명해놓은 한국은행 총재였어요. 노무현 정부가 그러자 그대로 이어받아서 한국은행 총재를 하는데 청와대 대책회의가 열렸는데 당연히 다 대책회의에 열린 아까 말대로 경제관료 또는 한국은행 총재를 포함한 사람들은 금융 시스템이 무너지면 경제가 엉망이 되니까 큰일인 거예요. 그래서 금융 시스템만 이야기를 한참 하는데 대통령이 한 이야기가 가계부채된 각각 개개인들은 어떻게 하라고 그거 대책부터 세워야지 해서 방향이 쭉 틀어진 계기를 쭉 적어놓은 게 있어요. 그래서 자기가 대통령 중에 정말 이런 대통령은 처음 봤다. 그러니까 이제 자기는 금융 시스템만 자기네는 다 보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걸 거기서 바꿔서 전체 대책을 바꾸게 되는 배경을 쭉 적어놓은 게 있어요. 예를 들면 카드채도 그렇게 하는 대통령이었고 그 다음에 아까 지금 저 대통령한테 내가 신자유주의 해서 이런 문제가 있을 때 편지를 적었다면 전혀 날조에 가까운 이야기 그런 이야기를 하면
안 되는 거죠. 이게 무슨 지금 이민국 대통령한테 편지를 적었다는 거, 있을 수 없는 이야기를 의사시라고 난 생각합니다. 그다음 그래서 난 그런 부분들이 아쉬운 점은 많아요. 아까 말한 대로 완벽하게 그 실업금 이런 것도 못 갖추고 정치도 못 갖추고 그런데 그걸 갖추기 위해서 노무현 정부 때 그래도 만들어 본 게 이게 어떻게 하루아침에 만들어 본 거죠. 그럴 바에야 그거는 혁명을 일으켜야 되는 거죠. 혁명을 일으키지 못합니다. 그래서 최소한 2030년까지는 이렇게 방향을 가자. 방향을 틀어보겠다고 만든 게 우리나라 처음으로 재원 배분을 국가가 처음 만들어 본 거예요. 장기적으로. 그 만들자마자 어땠습니까? 그 빗발치는 비난에 의해서 뭐 여기가 뭘 하느냐 뭐 이래가지고 오만 공격을 다 할 때 돕는 사람은 단 하나도 없었어요. 그게 그 계획이 옳고 그렇게 가야 된다는 방향을 옳다고 이야기한 거는 그 당시 같은 당도 아무도 안 도와주고 또 진보 쪽에서도 한마디도 건드려준 적이 없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다 사장시키게 만들어 놔놓고 지금 와서 그때 그런 게 다 생겼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굉장히 곤란한 이야기지. 자, 이 다른 분. 아까 거기 듣지? 질문하실 분? 좀 유리한 그 말씀 한번 드릴 수 있나요? 예. 한 진보 언론의 문제점에 대해서 한번 비판 좀 해주셨어요. 네, 진보를 도움이 안 되는 쪽으로 행동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어가지고. 구체적으로 어느 언론사를 어느 쪽이 아니더라도 우리끼리 얘기하니까 구체적인 언론사를 얘기하세요. 글쎄요. 아까 말한 대로 진보 언론들이 좀 새로운 이데올로기, 의제 설정, 또 국민들을 위해서 뭐가 좋은가 하는 거에 좀 많이 그런 쪽으로 논의를 많이 의견을 모아갔으면 좋겠어요. 그 키워드가 있지 않습니까? 담론을 주도하는 능력이라는 게 항상 진보랑 보수가 제가 생각하기에 진보랑 보수라고 그렇게 분량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진보는 항상 뼈저리 세웁니다. 근데 거기에 살짝을 붙이는 방법은 몰라요. 진보가 말입니다. 왜 어렵냐면요. 보수보다 훨씬 어렵습니다. 진보가 뭐 왜냐면 보수는 현실이거든요. 현실이기 때문에 그냥 사람들이 봐주는 거에 현실이 그런 거니까 진보는 앞서가야 되는 이름 자체가 앞서간다는 뜻 아닙니까? 진보라는 게 영어로도 프로그레시브라는 게 더 발전되고 더 나아간다는 뜻 아닙니까? 그런데 진보가 구실이고 정체되어 있고 옛날 이념이나 옛날 사고에만 빠져 있으면 그게 국민들이 보면 웃기는 거로 생각 안 들겠습니까? 알게 모르게 그걸 다 안다고요. 이렇거든요. 사람들이 일반 국민들 입장에서 그렇잖아요. 진보는 어떻게 되냐면 국민들을 끌고 가야 되거든요. 훨씬 더 이런 방향이 맞다고 이래 가야 되는데 일반 국민들 입장에 전체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 학교 학생이라고도 생각해 보면 공부하자고 또는 뭐 이끌고 가는 사람 귀찮잖아요. 그냥 이 편히 놀고 현실적으로 그냥 잘 지내라 하는 거는 좋을 거 아닙니까? 그게 보수입니다. 그게 보수는 그리고 그래서 이제 붙이는 게 더 발전된 게 뭡니까? 무슨 보수? 뭐 그다음에 뭐 합리적 보수? 뭐 합리적 보수가 좀 더 조금 개혁적 보수? 뭐 이렇게도 붙이긴 합니다만 어쨌든 보수는 그냥 현실입니다. 진보는 훨씬 더 노력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요새 이번 선거 과정에서 보면 난 보수 쪽이 훨씬 더 잽싸게 재빠르게 변화를 더 많이 시도하는 것 같아요. 진보는 그냥 국민이 우리를 믿어주겠지, 지지해주겠지. 그냥 굉장히 나태한 생각에 있는 거니까 그렇게 생각이 들었는데 아까 말한 대로 복구의 한마가 딱 적어보고 이미 지적을 해놨더라고요. 진보는 그냥 없습니다. 결석했다고. 그냥 실종이 없다고.
근데 지금 보수와 얘기가 오는 당민들이 그 진보들이 이미 처음에 이야기했고 그 당시 안 받아들였던 거를 보수 쪽에서 나중에 뒤늦게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이 아닌가 싶어가지고요. 그리고 담론이 없다라기보다는 담론에서 주도권을 뺏겼다고 생각하는 게 맞지 않나. 좀 후쿠야마 씨가 생각도 좀 약간 보수의 프레임에 조금 더 가깝지 않나. 본인이 의도하진 않았겠지만 조금 낡은 관점에서 보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은 좀 합니다. 글쎄, 내가 뭐 끝까지 그 사람 평가까지 할 능력은 없고 그 평상시 내가 느끼던 점하고는 좀 비슷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분은 사회당이나 공산당의 몰락을 보면서 그게 아마 좀 체험적으로 실전도 느꼈겠죠, 그분은. 아까 한일중고 말씀을 하셨는데 과실송금하고 해외 투자와 또 한진중공업 사태와 또 사회 안전만 이렇게 엮어서 좀 말씀을 좀 드리면 일단 이제 국내에서도 해외 업체들이 이 주요 그룹의 그 기업들의 상당 지분을 갖고 있고 그런 상황에서 이익이 발생이 되면 그것을 재투자하기보다는 이제 과실송금하기 이제 바쁜. 그래서 국내 부가 해외로 빠져나가는 그런 현상이 존재한다. 이런 이제 경제적 평가가 또 있는데 그거 더불어서 국내 기업들이 또 해외 투자를 특히 이제 중국에 많이 투자를 하고 있고 뭐 소주 같은 데는 뭐 삼성전자의 단지가 80만 평이 거기에 이제 투자를 하고 투자된 이익을 또 국내에 과실송금을 하게 되면 그 부가 국내 일반 그 국민들한테 축적되는 것이 아니고 특정 기업인한테 이렇게 축적이 되고 이런 상황에서 실질적으로 부가 축적되는 것은 그런 기업주들, 특정 기업주들에 국한되고 국민들의 부는 해외로 빠져나가거나 또는 국내의 기업들이 자꾸 해외로 빠져나가는 데서 발생되는 산업 공동화 현상으로 인해서 일자리가 계속 줄어들고 이런 악순환이 발생되는 가운데 이제 한진중업도 그런 차원에서 보면 국내에서의 일감을 또 필리핀이나 이런 저렴한 노동력을 기반으로 하는 해외로 사업장을 이전을 하면서 기업은 계속 그 부가 창출이 되는데 이제 노동자들은 이제 일자리를 계속 잃죠. 근데 그것이 사회 안전망이 충분히 구축되어 있지 않은 국내 여건으로 봐서 국가가 그것을 단시간 내에 제도적, 또 법적이나 또는 여러 가지 사회적으로 그것을 충분히 뒷받침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노동자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어떻게든지 그 사업장에서 농성하고 이런 유일한 그 투쟁밖에는 방법이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본단 말이죠. 그래서 그것은 이제 아까 이제 시장님 말씀하셨을 때 기업의 입장에서 보면 어느 사업을 하는 게 또 어디서 사업을 하는 게 최우선일 것이긴 한데 그들이 국내 기업이냐 해외 기업이냐 이런 차원에서 국민들은 이제 바라보고 있어서 찬양한다고? 이제 좀 그 정서적 괴리와 실제 이제 그 소득의 분배에서 괴리가 발생되는 차원에서 계속 사회 혼란이 이제 야기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삼성전자가 해외 투자하게 되면 그 기업은 국내 기업이 아니고 해외 기업이 뿐이다 이런 표현이 좀 있는데 그런 면에서 아까 식장님 말씀하시는 기업의 선택 문제 이것을 자칫 잘못 이제 이해를 하게 되면 굉장히 보수적이고 수구적다 이런 표현 아니겠나 이런 평가가 좀 우려가 돼서요. 조금 더 설명을 좀 요청드리겠습니다. 아니 지금 아까 말한 그 노동자의 선택이라든지 이런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정부가 해야 될 많은 일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게 된다는 그런 측면의 이야기였고 또 조금 더 나아가면은 이게 보수다 진보다는 생각이 이 사람 생각은 진보고 이 사람 생각은 보수다 이렇게 해가지고는 지금 진보가 발전하기 어렵다 이 말씀을 드린 거죠. 그런 이야기지. 지금 그 한진 그 기업이 경영이 잘했다 하는 뜻으로 한 이야기도 아니고 노동자도 거기서 농성하고 하는 게 잘못됐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지금 현재는 그밖에 수단이 없으니까 그렇게 하겠죠. 근데 그런 일들이 일어난 근본 원인은 많은 부분이 국가가 해야 될 일을 안 하고 있어서 일어나는 거다 이런 이야기죠. 일반적으로 그냥 기업인이 잘못된 거고 또 노동자는 또 저렇게 하면 안 된다고 서로 이렇게만 싸우고 있는 거 아닙니까? 국가는 약간 빠져있는 것처럼 이랬는데 국가가 거기에 개입하라는 뜻이 아니라 그 노사관계에 개입하라는 뜻보다는 그런 일이 기본적으로 안 일어날 수 있도록 다 장치를 마련해주고 복지 시스템을 갖춰줘야죠. 그 이야기입니다. 어느 차원에서 추가로 한 가지 질문을 더 드리면 뭐가 한진중공업 사태가 예. 그 참여정부 때 이미 시작이 됐었단 말이죠. 그 상황으로 보면. 저는 사실 정확하게 내막도 모릅니다. 네, 아무튼 뭐 네, 그냥 꼭 한진중공업이라는 네, 특정 네. 업체가 아니고 그런 류의 것들이 참여정부에서도 존재했었는데 참여정부에서 그러면은 정부 차원에서 이렇게 사회 안전망을 훨씬 더 드라이브를 강하게 걸어서 많이 더 구축했어야 되는 거 아니겠는가? 그거에 대해서 아니 했었어야 되는 거고 그렇게 해서 단 시간 내에 못하기 때문에 계획도 하고 재원 배분을 심지어 지금 말하는 거를 지금 이제 어떻게 돼 있을런가 경제 부분이 아직도 한 20% 될 거예요. 사회 부분이 아직도 우리나라 10%일 거예요. 재원 배분이. 그때 그걸 바꾸려고까지 완전히 바꿔져버리는 배분이 달라져버리는 그런 그 계획을 쭉 해놓은 계획서죠. 그게 하루아침에 2, 3년 안으로 이렇게 될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궁극적으로 아주 멀리 보면 그렇게 가겠지만 그걸 좀 당겨보려고 한 게 노무현 정부 때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근데 그 당시에 노무현 정부가 모든 일을 다 잘했고 했다는 건 아니지만 그런 거를 다 아까 말한 비전 2030조차도 한번 실행하지 못한 것도 노무현 정부의 잘못이죠. 어떻게 보면 소통할 능력과 그걸 동원할 능력과 이런 걸 못 갖췄다고 보여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은 반성은 엄청 해야 되지만 그건 나름 하려고는 노력한 거지 지금 말한 대로 그렇게 매도할 정도는 아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그런 부분은 나중에 지나면은 역사가 평가해 줄 거라 이 생각합니다. 자, 지금 10시 5분인데요. 2시간 거의 하고 계신데요. 더 질문하고 싶은 것도 있으실 것 같고 저도 좀 개인적으로 하고 싶은데 안 하겠습니다. 짧게 마무리 말씀처럼 마무리하는 거. 마무리 말씀은 없습니다. 예, 하여튼 여러분들 열성이 굉장히 놀랍습니다. 이 밤늦게 또 이런 데 모여서 참 이런 말이라도 한번 듣고 이야기하고 하려고 오시는 게 대단합니다. 존경스럽습니다.